세상의 마지막 기차요. 낭독을 한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어떤 한 남자아이가 되게 선의를 베푼 여자 누나, 어떤 지나가던 누나에게 한눈에 반했던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차창 저편에는 해안선을 따라 새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해수욕장 개장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었는지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을 하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였다. 고이소역에서 문이 열리자 영무원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용 슬로프를 내려놓았다. 매번 고마워요, 카타무라 씨. 별 말씀을요. 자, 밉니다. 천천히 밀겠습니다. 영무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휠체어를 밀어넣었다. 아침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 아침도 나는 같은 자리에 서서 옆칸을 몰래 보고 있었다. 2학년이 되고 나서도 누나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녀와 나 사이의 놓인 문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견고하다. 이 문을 열고 2미터만 가면 다카코 누나가 있지만 나는 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한다. 옆칸에 관심 가는 사람이라도 있어? 손잡이를 움켜쥐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눈앞에 기다란 좌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을 붙여왔다. 아까부터 저 문만 쳐다보길래. 대답을 재촉하듯 젊은 남자는 말을 이었다. 눈을 내리뜨며 남자를 봤더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기억났다.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안내견을 데리고 탔던 여자와 같이 있던 남자였다. 무례한 질문이라면 미안한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타고 있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을 걸 예상했다는 듯이 마루 맞아쳤다. 이 사람 참 예의가 없네. 그렇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건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아휴, 다 티났다. 그 자리에 계속 있기 껄끄러워서 저 옆으로 조금 떨어졌다. 남자가 나를 수상쩍게 여겼대도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옆칸을 훔쳐보는 놈은 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싸다. 열차가 지가사키카이간 역에 멈췄다. 열린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단조롭게 반복되는 파도 소리가 날아와 귓가에 머물렀다. 아침에 열차를 탈 때마다 빌고 또 빌었다. 언젠가 다카코 누나와 손을 맞잡고 저 해변을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둘 다 맨발로. 바슬바슬한 모래 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천히 걷는다. 말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손을 잡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싶다. 하지만 그날은 좀처럼 오질 않는다. 헛발질만 하는 사이 여름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갔다. 미나미 카마쿠라역 앞은 젊은 남녀로 왁자지껄했다. 눈앞의 건물들은 빨간색, 흰색, 녹색 이 세 가지 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거리를 혼자 걷기는 쓸쓸하다. 큰 길에서 벗어난 곳에 벽돌로 지은 커다란 카페가 있다. 11월 말에 수업을 마치고 미나미 카마쿠라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우연히 다카코 누나가 그 카페에서 일하는 걸 목격했다. 그날 이후로 학교가 끝나면 여기로 쪼르르 달려와 카페 밖에서 서성이며 누나가 일하는 걸 지켜봤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다카코 누나가 카페에 얼굴을 비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만일 다카코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이런 특별한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리가 없다. 한창 놀고 싶을 나이니 남자친구와 데이트하지 않을까? 평소에 다카코 누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그 말인즉 오늘 같은 날 가게를 비운다면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큰 길에서 곁길로 들어가자 낯익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갈색 벽돌 지붕 위에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조명이 달려있는데 불빛이 반짝거렸다. 카페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오늘 누나가 거기 없으면 혼자만의 싸움은 막을 내린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가게 앞까지 왔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카페 앞 전봇대 위로 뒤로 몸을 숨겼다. 지난 1년 9개월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앞서 좀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게 밖 오픈 테라스로 시선을 던졌다. 평소처럼 깅엄 체크 유니폼을 차려입은 다카코 누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나는 빨간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산타 모자를 하고 손님에게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꽉 움켜쥔 주먹을 하늘에 향해 몇 번이나 지켜들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에게 인생 게임을 선물 받고 나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불현듯 아빠가 눈앞에 등장했다. 아빠는 내가 바라보고 있던 카페 바로 옆 가게에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빠 회사는 미나미 카마쿠라에 있다. 이렇게 본 건 처음이지만 아빠가 평소 이 부근에 자주 왔던 걸까? 그런 아빠 옆에 화려한 모피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아빠 애인일까? 지난달부터였나?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 요즘은 아침마다 주방 식탁 위에 저녁을 사 먹으라고 천엔을 올려둔다. 그 옆에는 번번이 미안하다 가주유키 라고 적힌 손편지도 함께 놓여 있었다.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좀 외롭긴 하지만 아빠가 집에 늦게 오든 애인이 생겼든 딱히 관심은 없다. 카페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킬 즈음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은 다카코 누나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도 떨어져 걸었다. 골목 중간에 있는 교회 앞에서 다카코 누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깜짝 놀라서 자판기 뒤에 숨었더니 예배당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부드러운 음색이 흘러나왔다. 누나는 눈을 내리감고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귀에 익은 멜로디를 듣자 아동센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동센터에 있던 앤티크 시계에서 흘러나오던 오르골 연주와 같은 멜로디였다. 비가 많이 내렸던 그날 다카코 누나는 오르골 소리를 듣고 와 멋진 곡이다 라며 감탄했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던 일이 선명하게 뇌리를 스쳤다. 고백하려면 바로 지금이다. 무엇보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가. 잘만 풀리면 그녀와 사귈 수도 있다. 다카코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왠지 하늘이 내 편이 되어주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았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심장이 쫄깃해졌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이 기분 나쁜 심장 박동을 벌써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른다. 어이 아가씨! 자판기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갈색 머리의 젊은 남자 둘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더니 서슴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뭐 하시나? 하며 다카코 누나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냥 가려는 누나의 손목을 덩치 큰 남자가 낚아챘다. 그러고는 우리랑 같이 놀자니까? 라며 치근덕거렸다. 최악이다. 딱 봐도 질이 안 좋은 양아치들이다. 둘 다 피어싱을 했고 덩치 큰 남자는 오른쪽 발목에 문신까지 새겼다. 물론 이런 양아치들에게서 다카코 누나를 구해내는 선택지도 있다. 난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도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섰다가는 다카코 누나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위험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왜 네가 여기 있어? 하며 궁금해할 테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만에 하나 카페 밖에서 매일 훔쳐보던 걸 들키기라고 하면 이 녀석들보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 경찰이다! 경찰이 온다! 머리가 복잡해서 나도 모르게 고함부터 질렀다. 세 사람 눈에 안 띄는 옆길로 들어가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빨리 저 여자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남의 집 울타리 너머로 힐끔 봤더니 그놈들은 그새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였다. 가즈유키 아니냐?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냐? 고개를 돌리자 골목 안에서 아빠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까 봤던 여자도 뒤따라왔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지는 바람에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눈앞에 보이는 길로 냅다 뛰어들었다. 책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카코 누나의 앞을 스쳐 지나 그대로 내달렸다. 가즈유키! 가즈유키!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뛰다가 마침 눈에 들어온 파친코 가게와 편의점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다카코 누나에게 들켰으려나? 그래도 책가방으로 얼굴은 완전히 가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와중에도 얼굴만은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고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도 차츰 가라앉았다.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돌아보고 내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실수는 없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집에서 아빠가 오늘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 하고 추궁할 경우 대충 들러대면 그만이다.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다카코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큰 수확을 거둔 셈이다. 그 기쁨이 나머지 불안감을 말끔히 지워준 덕분에 마음은 안도감으로 서서히 물들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 건 다카코 누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서가 아니다. 그 양아치들에게 붙잡혔던 누나가 무사해서도 아니다. 누나가 내 얼굴을 못 봐서도 아니다. 내가 안도감을 느낀 건 그녀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되어서이다. 그 사실에 나는 제일 마음이 놓였다. 결국 상황은 눈꽃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그저 도망만 쳤다. 내가 너무 한심했다. 천하에 둘도 없는 겁쟁이라는 사실에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이번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날 이후 다카코 누나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발길을 끊었다. 새해가 밝은 다음에도 시간은 변함없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녀에게 고백 한 번 못해보고 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어쩌면 좋아. 이 상사병을 몇 년이나 앓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마에카와 역에서 눈이 열리고 배낭을 둘러맨 초등학생들이 열차에 올라탔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솔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쪽 문 옆으로 졸졸 걸어갔다. 가마쿠라의 소풍이라도 가는 걸까? 아이들이 보니 하나같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부러웠다. 이 열차 안에서 다카코 누나를 보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옆칸으로 가는 저 문을 나는 아직도 열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좋아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10초 만에 끝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2년 동안 그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졌던 날, 다카코 누나가 빌려준 노란 손수건은 줄곧 내 가방에 들어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열차에서 처음 누나를 발견한 날에 이 손수건이라도 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다. 그랬더라면 고백은 못해도 친구가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 아미, 늦었다기보다 2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손수건만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어차피 손수건을 돌려줄 배짱도 없긴 마찬가지였지만. 별의별 생각으로 머리를 쥐어뜯다가 불쑥 옆칸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다 후다닥 눈을 피했다. 아니, 나는 목을 잔뜩 움츠렸다. 책을 손에 쥔 다카코 누나가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머리 위로 물음표가 무수히 떠다녔다. 나는 초등학생 무리를 비집고 들어갔다. 먼 발치에서 목을 길게 빼내 진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다카코 누나는 다시 책에 코를 박고 있었다. 우연이었을까? 대체 방금 그건 뭐였을까? 너희들 오늘 소풍 가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기다란 좌석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붙였다. 예전에 나에게 역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날 이후로 열차 안에서 이 남자를 여러 번 봤다. 남자는 다카코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오늘은 왠지 이 칸에 있기 찜찜했다. 누나가 더는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는 그 자리를 떴다. 왠지 이 남자와 다카코 누나가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을 느껴보며 그날은 5월이었다. 어이 반점 오랜만인걸? 학교 수업이 끝나 에노우라 역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돌아보자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게이고가 서 있었다. 너 어째 아직도 땅꼬마냐? 키 하나도 안 컸냐? 2년 만에 만난 게이고는 키가 훤칠했다. 나보다 20cm나 더 크니까 170은 되어 보였다. 예전보다 장난 아니게 위압적이어서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래? 그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며 가느다란 눈썹을 찡그렸다. 표정을 보아하니 한 대 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겁이 나서 지갑에서 1,000엔짜리 한 장을 꺼내줬더니 그는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1,000엔짜리 지폐 3장을 싹 다 빼갔다. 고맙다 반점. 이건 답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오른뺨에 붙어있던 거즈를 확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역겨운 것도 여전하네. 하고 기분 나쁘게 실실거리며 상점가 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반점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콤플렉스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조롱을 당하자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 초등학생 시절 나를 내내 올가맸던 비굴한 감정에 또 지배당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얼굴에 이런 반점이 있는 내가 다카코 누나에게 고백한들 잘 될 리가 없다. 징그럽다고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그녀를 마음에 담았던 지난 2년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제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는 건 그만두자. 그러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카코 누나와 같은 열차를 타지 않는다.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진심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온몸에 들러붙었던 스트레스 덩어리가 떨어지자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웠다. 마약처럼 안도감도 중독성이 강했다. 나는 이튿날부터 시간을 늦춰 평소 타던 열차를 보내고 그 다음 열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내 삶에서 다카코 누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생각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졌지만 다카코 누나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누나를 생각하는 시간은 전보다 더 늘어났다. 밖에 나갔다 하면 다카코 누나의 그림자부터 찾는다. 승강장에 서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골목길을 걸을 때도, 편의점에 있을 때도, 편의점 화장실 안에 있을 때도, 편의점 밖에서 가게 유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도 누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절대로 다카코 누나가 있을 리 없는 장소에서도 내 눈은 무의식적으로 누나를 찾고 있었다. 길을 걷다 누나와 닮은 여자가 어떤 남자와 손잡은 모습이라도 보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머리 모양이 비슷해서 같은 교복을 입어서와 같은 아주 사소한 이유에도 의심하며 뒤를 밟아 기필코 다른 사람임을 확인했다. 아, 살았다. 다카코 누나가 아니었어.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포기할 텐데 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쩌면 좋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오늘 아침도 누나가 없는 열차 안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서 있었다. 손잡이에 매달린 채 차창 밖으로 펼쳐진 사각이만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기다린 좌석 가장자리에 전에 탄 열차에서 자주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발밑에 감색 배낭을 내려놓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넋을 잃고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 그립던 탓도 있어 무련듯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이 남자는 내 속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었다. 이 남자라면 다카코 누나에 관해 이것저것 털어놓을 수 있겠다 싶었다. 오늘 밤에 가을 보름달을 볼 수 있다더라.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낌새를 느꼈는지 남자가 얼굴을 정면으로 돌렸다. 그러더니 내 눈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어린아이 같은 그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렇다면서요? 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달은 참 아름답지. 맞아요. 지가사키 해안에서 보는 달은 분명 최고일 거야. 근데요. 쑥스러워하면서 내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남자는 뭐야? 하고 묻듯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실례지만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내뱉는 것인지 자책했지만 남자는 싫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있지. 연애하면 좋아요? 평소와 달리 말이 줄줄 나왔다. 남자의 부드러운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슨 질문을 하든 다 받아줄 것 같아서였다. 어려운 질문이네. 죄송해요. 이상한 걸 물어서.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어려운 질문이지만 내 대답은 망설임 없이 예스야. 목소리에 힘을 실어 대답하는 남자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고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거야. 극적이라 할 만큼 거리를 좁혀가는 방식이 대단히 멋지거든. 무엇보다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 혹시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남자는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 라며 멋쩍게 뺨을 긁적였다. 나는 이 세상에 운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어. 운명의 사람? 그래, 나는 돌고 돌아 만났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만나게 됐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 상대방이 운명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나쁜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을 거야. 에노우라 일대의 수목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역 앞 대로에 떨어져 있던 낙엽을 쓸면서 지나갔다. 날이 저물 무렵이면 가을빛이 한결 짙어진다. 먼 곳을 보며 걷고 있자니 건널목 넘어 맞은편에서 흰색 세일러복을 입은 여자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다. 가슴에 달린 빨간색 스카프를 보고 다카코 누나가 다니는 학교 교복인 걸 알았다. 여자는 다카코 누나와 분위기가 비슷했다. 그래봤자 이번에도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내 시야에 들어온 여자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졌다. 진짜 다카코 누나였다. 반년 만에 만나는 누나는 어쩐지 처음 보는 사람 같다. 멀찍이 떨어져서 봐도 예전보다 더 예뻐졌다는 인상을 풍겼다.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던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했다. 다카코 누나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느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나의 보폭을 맞춘 듯 걸널목에서 나는 요란한 경적이 구멍을 때렸다. 눈앞에서 차단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건널목 건너에는 샛길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누나가 건널목을 건너오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샛길을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 다카코 누나가 스마트폰을 교복 주머니에 넣었다. 건널목 앞에는 나만 혼자 서 있었다. 누나가 이쪽을 쳐다보면서 다가오고 있다. 그때 불현듯 전에 열차에서 남자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이 세상에 운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어. 나와 누나를 갈라놓기라도 하듯 급행열차가 눈앞을 지나간다.
이 열차가 지나가고 나서 누나가 내 옆에 없으면 포기하자. 혹시라도 건널목을 건너오면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 다카코 누나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운명의 사람이다. 그녀가 운명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건널목을 건너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고백하자. 건널목을 통과하는 열차가 일으킨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가 각오를 다지고 고개를 정면으로 쳐들었다. 바람에 흥크러진 앞머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급행열차의 꼬리칸이 눈앞을 스쳐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이번 역은 고이소역입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열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덜 붐비는 자리를 찾아 옮기니 세 번째 칸으로 가는 연결 통로 옆에 4인용 좌석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창틀에 오른팔을 올리고 바깥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오랜만이네 하며 눈짓으로 비어있는 앞자리를 가리켰다. 남자였는데 내가 여자말로 해버렸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많이 늦었네. 늦잠 잤거든요. 심야 애니메이션 특집 방송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창피해서 머리를 긁었더니 남자가 후후 소리내어 웃었다. 지난번에 열차에서 만났을 때 연애 상담 했었잖아. 아, 그 얘긴 이제 끝났어요. 남자의 말을 딱 잘랐다. 내 단호한 말투에 놀랐는지 남자가 나를 훑어보다가 이내 딴 데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다카코 누나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 그녀는 내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 자신을 납득시켰다. 그날 다카코 누나는 건널목을 건너오지 않았다. 바다는 넓어서 좋구나.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바다는 항상 용기를 북돋아 준다니까. 남자의 표정이 인생을 꽤 살아본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로 옮겨왔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 남자는 차분한 말투로 운을 뗀 다음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이따금 내게 시선을 건네면서 남자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 애가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백을 못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고향을 떠날 수 없었어. 어쩌면 그 애가 언젠가 여기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 동네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그 애의 모습을 찾아다녔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업처구니 없는 짓도 했었어. 동네에서 그 애를 닮은 여자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뒤따라가서 그 애인지 매번 확인했다니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남자 쪽으로 몸이 쏠리고 말았다. 그 다음 내용을 재촉하듯 결국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빠르게 물었다. 사귀게 됐어. 아, 10년이나 더 지나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거든. 그 애가 지금 내 여자친구야.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다 기뻤다. 마치 내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다시 만났을 때요. 아저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내가 묻자 남자는 응. 그걸 고백이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왜 고백했어요? 왜라니? 그야 당연하잖아. 남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후회하기 싫었으니까. 후회하기 싫었으니까. 후회하기 싫었으니까. 후회하기 싫었으니까. 남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울려 퍼졌다. 줄곧 후회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왜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 애가 전학 간다는 걸 알았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다음에 그 애를 다시 만나면 용기를 내야겠다고 가마쿠라의 바다를 보면서 결심했었어. 듣고 있기 힘들었다. 남자가 했을 후회가 내 가슴을 푹 찔렀다. 이번 역은 지가사키 카이간 역입니다. 차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차창 밖으로 드넓은 해변이 펼쳐졌다. 누나와 손잡고 저 해변을 거니는 것이 꿈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 꿈을 내던졌다. 4인용 좌석에 교복을 입은 남녀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다. 좌석 아래로 꼭 잡은 두 손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가 애교를 부리듯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아, 부럽다. 그들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다카코 누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연결 통로 쪽으로 눈을 돌렸다. 지금까지 나는 이 유리창을 수천 번이나 힐끔거렸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을 후회하고 있자니 돌연 심장이 발딱대기 시작했다. 시야 끝에 잡힌 그 모습을 보며 내 눈을 의심했다. 다카코 누나가 거기 있었다. 변함없이 손잡이를 붙잡고 문고번을 읽고 있었다. 어째서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 난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다. 벌써 11시가 지난 시간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건 신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 결단하려던 찰나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쳐들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낫다. 공들여 양치질하고 나서 시도하자. 어떤 일이든 준비가 중요한 법이다. 무슨 말을 할지 준비를 미리 해야 승산이 있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너 또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도망치려는 것뿐이잖아. 뺨의 반점도 그렇고.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도 고백하지 않고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해. 나는 곧 여자친구와 결혼해. 지금은 3월이다. 3학년인 다카코 누나가 학교에 갈 일은 거의 없다. 그녀와는 오다와라에 있는 숲에서 친해졌어. 시로라는 개를 통해서. 음. 지금 약간 소름 돋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며칠 안 남았는 텐데 나는 집 근처 고등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다. 열차에서 다카코 누나를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나고 나서 내 감정을 솔직히 말했어. 사귀다가 내가 먼저 프로포즈도 했고 나는 그녀와 보낸 시간을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 앞에 있는 남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부터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누나와 나 사이의 저 높은 장벽을 부수러 가자. 운명은 내 힘으로 개척한다. 나는 연결 통로로 가는 문을 당겼다. 세 번째 칸으로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다카코 누나에게 다가갔다. 저기. 내가 옆에 서자 다카코 누나가 책을 탁 덮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 얼굴에 닿았다. 그녀와 눈을 맞추기 직전 열차가 탈선했다. 먹물을 뒤엎은 듯 온통 다 암흑이다. 내가 바깥에서 그 암흑을 보고 있는 건지 암흑 속에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의식은 몽롱했고 끝의 넓은 암흑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간신히 파악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장면이 바뀌는 꿈처럼 때때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리곤 했다. 옆으로 넘어지는 열차의 차량,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고꾸러지는 사람, 계곡에 욱뚝 쏟은 절벽. 그것들이 뒤섞여 등장하는 무한 루프에 빠졌구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누가 나를 안아 올렸다. 가즈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이어서 눈앞에 새하얀 벽이 세워졌다.
여러 차례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지금 눈꺼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어디엔가 와 있으며 눈앞에 세워진 흰색 벽이 내가 있는 곳의 천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해냈다. 선생님, 가즈유키가 눈을 떴어요.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방을 뛰어나갔다. 침대 옆에 놓인 심전도와 방에 가득 찬 소독약 냄새 때문에 이곳이 병원이란 걸 알았다. 여긴 미나미카마구라 종합병원 병실이란다. 넌 열차 탈선 사고를 당했어. 꽤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가 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나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그 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고 했다. 오늘은 사고 난 지 3주가 지난 3월 26일이며 그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줄곧 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기억이 없을 뿐더러 사고 이전의 기억도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날 저녁에 아빠가 병실로 찾아왔다. 아빠는 확실히 기억났다. 걱정에 찬 얼굴로 내게 말을 걸어주었지만 일이 바쁜지 스마트폰을 쥐고 병실을 들락날락했다. 아빠와 교대하듯 젊은 여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짙게 화장한 여자는 몸에서 향수 냄새를 풀풀 풍겼다. 네 아빠와 사귀는 지아케이라고 해. 여자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주었다. 전에 카페 근처에서 이 여자가 아빠와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왠지 아빠가 머지않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